동생, 산악회 회장, 양봉업자 이분들이 이번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라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사건이죠? 이 사건의 시작은요, 2008년 한 인터넷 카페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네. 인터넷 카페에 죽음이란 무엇인가? 죽음이란 인간에게만 있는 현상이다. 내용이 심각하죠? 이런 내용으로 신앙에 대한 글을 자주 올리던 주 씨. 전직 목사였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자신의 이제 신앙을 두루 알리고자 신앙 상담을 해왔는데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쓰는 글에 묘한 댓글이 달려요. 아하. 댓글은 더 이상하죠. 예수에게 죽음은 무슨 의미일까요? 심각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주 씨가 올리는 게시물에 빠짐없이 댓글을 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주 씨는 내 글에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나타내니까 굉장히 좋았다고 하죠. 그렇겠죠. 이 남자의 정체는 바로 김 씨입니다. 김 씨. 네, 창원에 사는 평범한 남자였는데요. 이혼을 하고 나서 마음이 심란했던 쯤에 주 씨가 인터넷 카페에 올린 게시글을 보게 된 거죠. 실제로 그는 주 씨가 살고 있는 문경까지 직접 와서 상담을 받길 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진짜 옵니다 이 사람이. 문경까지. 어디서? 창원에서. 학원에서. 네. 멀어요. 거리가 도 자체가 이제 경상남도 다르니까 거리가 꽤 되는데 올라왔거든요. 근데 주 씨 입장에서는 자신의 전직 목사였으니까 신앙 상담 이런 거 자주 했는데 이 창원에서 문경까지 온 사람은 처음이었다는 거예요. 멀죠. 근데 어쨌든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차 한잔 나누면서 여러 가지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네네. 기분이 쎄한 겁니다. 이상한데. 왜? 김 씨가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예수가 다시 태어난 게 죄가 아닌가 싶습니다. 본인이 예수라고요? 본인이. 기분이 쎄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한테 내가 이제 예수가 될 거야. 이런 말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생각하던 신앙과는 너무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던 주 씨는요. 아무래도 기분이 이상해서 요즘 일상에 관해서 물어보면서요. 네네. 분위기를 좀 바꿔보려고 해도 김 씨는 예수가 되겠다라는 식의 말을 계속 반복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1시간 반쯤 지났을까요? 결국 대화를 중단하고 네네. 두 사람은 헤어지는데요. 주 씨는 이 대화가 아무래도 찝찝해서 계속 기억에 남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3년 뒤인 2011년 5월 3명의 양봉업자가 문경에 있는 둔덕산에 오르게 됩니다. 이제 우량종의 벌을 실험하려고 간 건데요. 이들이 향한 곳이 바로 그 산속 깊이 자리 잡은 폐채석장이었어요. 바위로만 이렇게 연결돼 있다 보니까 가파른 지대라서 올라가기가 굉장히 힘든데 헉헉대면서 산을 오르던 중에 저 멀리서 뭔가 이 조각을 깎아놓은 것 같은 이상한 물체가 보입니다. 저게 뭐지? 하고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봤는데 기괴한 모습으로 죽어있는 남자를 본 거죠. 우리 상처. 네, 십자가에 매달린 딱 예수의 형상이잖아요. 네네네. 이렇게 사망해 있는 남자를 발견한 거죠. 아는 지인한테 이제 전화가 왔는데 전화 내용이 이제 제보 전화였죠. 둔달산 정상 부근에서 뭐 나무에 매달려 죽은 그런 시신이 발견됐다. 당시 그 수사 간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좀 알려달라 이래 확인 전화를 했더니 오히려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하루만 기다려달라고. 뭐가 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돼도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경찰서로 갔죠. 가니까 사진을 몇 장 보여줍니다. 그런 느낌은 그 성서의 영화에 보면은 그 예수의 십자가 처형을 촬영하려고 꾸민 세트장. 그래서 이 사진은 영화의 한 장면 중에 예수 옆에 못 박혀 죽은 어떤 그 또 다른 사람 사진이 아닌가. 그런데 실제 사건 현장이라 하더라고요. 그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었습니다. 산에서 변사 사건이 해서 같이 경찰하고 그 현장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지금 더듬어 보면 양발에 못을 이렇게 박고 손도 못에 박혔고 그다음에 목에서 가슴까지 밧줄이 칭칭 감겨 있었고 머리에는 뭐 면류관이라 그러대. 그래 관이 하나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가슴 부위 15cm 이상의 칼에 빈 상처가 있었고 발 밑에는 피가 흥건히 고여 있던 그런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성경에 나오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모습과 상당히 비슷하고 아주 똑같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실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게 골고다 언덕이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듯한 현장이었다고 합니다. 있네요. 또 비슷해. 진짜 비슷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매달린 모습뿐만 아니라 장소까지도 어떻게 보면 사실 흡사합니다. 성경 속에는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가 3개 있었다고 하는데 이 사건 현장도 십자가 3개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가 부활한 시기가 3, 4월이라고 하는데 이 사건 발생한 거의 4월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마친 거고 사실 언론에 잘 알려지지 않은 유사점도 있는데 그 남자가 매달려 있는 그 십자가 옆에 붉은 가운이 있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성경 속 예수님도 역시 붉은 옷을 입고 그렇죠. 이게 예수가 처형당하던 상황이랑 너무 비슷해가지고 이 양봉업자가 처음에는 사람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기억도 그렇게 합니다.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그래서 사람인지 얼굴을 한번 제대로 보려고 해서 이렇게 봤더니 오른쪽 눈은 부어서 감겨 있고 왼쪽 눈은 반쯤 떠 있었대요. 그래서 그날 뭐라고 기억을 하냐면 내가 고개를 이쪽 저쪽으로 돌릴 때마다 반쯤 뜬 눈이 자기를 계속 쳐다보는 것 같았다. 그래서 당장이라도 소리를 지르면서 이게 뛰어나올 것처럼 자꾸 자기를 보고 있는 것 같이 쳐다봤다는 거예요. 예수도 처형 당시에 눈이 심하게 부어가지고 제대로 뜨지 못했다라고 기록이 돼 있고 이런 것까지 다 재현을 했던 거는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까지 똑같이 따라서 이제 범행을 설계를 했는데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원한이 있길래 이렇게까지 합니까?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남성을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 누군지 아시겠어요? 혹시 신앙 상담을 해주셨던 주 씨? 피해자 남성은 그 3년 전에 주 씨한테 상담받던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가 되겠다고 했던 김 씨. 그리고 또 하나의 특이점은요. 십자가 근처에 텐트가 있었습니다. 텐트? 예. 범인이 머물렀던 곳으로 보이는 이 근처 텐트에서는요. 전동들이 톱, 대모까지 발견이 됐습니다. 이야. 사건 현장에 주차된 차 안에는요. 망치와 이불, 삽등이 또 있었고요. 이런 모든 정황으로 미루어 경찰은 타살이라고 추측하고 수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도대체 누가, 왜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을까요? 이 사건의 용의자 리스트가 있었잖아요. 네네네. 10살 정도 차이가 나는 김 씨 친동생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친해졌다고 알려진 산악회 회장, 그리고 최초 목격자 양봉업자까지 용의 선상에 올렸다고 하는데 이 중에 범인이 있는 걸까요? 일단 3명 중에 동생부터 보면 네, 친동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살인사건이 일어나면 가족도 용의선상에 올라요. 네. 남편을 죽은 부인, 부인이 죽은 남편, 이건 항상 흔한 일이래요. 근데 이제 이 김 씨가 이혼을 한 번 하고 이제까지 가족하고 이제 떨어져서 생활을 했다는 거거든요. 이거 봤더니 이유가 용조 때문이라는 거예요. 친척들이나 형제들한테 가끔 연락하면 맨날 하는 얘기가 너 교회 나가, 예수님 뭐 이런 얘기만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이랑 서서히 좀 연락이 끊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 발생의 한 달 전쯤에 이 사람이 뜬금없이 가족들한테 슬슬 연락을 하고 동생을 만나요. 갑자기. 영혼을 끊었었는데 네. 그리고 만나서 동생하고 새 차를 사러 갔다는 거예요. 세차? 그리고 동생한테 야, 내 통장에 지금 내가 900만 원이 있어. 요거를 현금으로 인출해서 동생을 줬다는 겁니다. 갑자기 돈을 몇백만 원을 뽑아줬다. 이거 석연치가 않은데.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동생의 얘기가 좀 살짝 묘해요. 그러니까 형이 새 차를 사자마자 어떻게 했냐면 차 뒷좌석에 흰 천을 깔아요. 거기 앉아서 한참 동안 이제 묵념을 하더라는 거예요. 약간 종교의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서는 형이 뭐라고 그랬냐면 야, 동생아, 형이 좀 있으면은 문경 갈 거야. 그런데 동생이 보니까 이 문경은 형하고도 그리고 우리 가족하고도 전혀 연고가 없는 것이거든요. 간다고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동생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무슨 뭐 이상한 느낌을 못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봤을 때는 이상한데? 형이 여기서 지금 돈 뽑아가지고 돈 다 주고서는 문경으로 떠난다고 하면 뭔가 좀 이상한 느낌을 가졌어야 되는데 동생이 전혀 그런 느낌을 못 가졌다고 하니까 경찰이 처음에 좀 의심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 동생은 수사선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건 같은 거 특히 이제 의도가 중요하죠. 네. 근데 동생한테는 의도가 사실은 보이지 않습니다. 음.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동생이 형을 죽여서 얻을 수 있는 이익도 없고 오히려 돈을 받았잖아요. 네네. 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실 이 동생은 사건 발생하던 그 시기에 창원을 떠난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알리바이가 이미 입증이 된 거죠. 범인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산악회 회장인데요. 네네. 이 사람은 정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근데 왜 용의선상에 올랐냐? 김 씨가 차를 사러 갔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때 직원이 전화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대요. 김 씨랑 누군가가 전화 통화를 하는데 굉장히 깍듯한 목소리로 내 차를 잘 인도받았습니다. 라고 했고 그 통화 너머에서 들리는 소리가 야, 다 됐다, 가자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직원의 추측으로는 김 씨가 차를 계약하고 오는 것을 마치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동생만 새 차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라 제3의 인물이 있다는 거네요? 사실은 김 씨가 차를 구매하기 전에 상담하러 한번 왔었대요. 그 사람이. 근데 그때 산악회 회장도 같이 탈 거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미스테리한 게 이 김 씨, 죽은 김 씨는 어떤 산악회 모임에도 가입된 적이 없습니다. 어머. 사실 산악회 회장이란 존재는 아무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가공의 인물일 가능성이 있는데 사실은 앞을 생각해 보세요. 동생한테 그 차에 뭔가 의식을 했잖아요. 흰천 깔아놓고. 그리고 나서 누군가 회장님이 오시고 본인은 그걸 가고 올라가고 뭔가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자기 자체의 어떤 의식이 아닐까라는 추정이 그럼 통화하는 것도 그렇죠. 그냥 사실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존재가 없지 않았을까라는 추정을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두 명이 이제 그 용의선상에서 일단 제거가 됐습니다. 이런 사건 같은 경우를 보면 이제 최초 목격자가 이 용의자가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죠? 혹시 또 남아있는 양봉업자. 이 부검 결과를 보면요. 사건 발생 7일 후에 이 시체가 발견된 겁니다. 근데 이 3명의 양봉업자 중 1명,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김 씨한테 신앙 상담을 해줬던 전직 목사 주 씨. 이게 사실은 이제 주 씨가 목사일 그만두고 둔덕산 근처에서 양봉 일을 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때마침 다른 지역에서 양봉업을 하고 있던 이 부자가 벌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다른 지역을 알아보고 있었대요. 그러다가 이제 주 씨가 양봉업을 하니까 괜찮은 곳 있느냐 좀 소개 좀 시켜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주 씨가 자기가 운영하는 적당한 장소가 있으니까 같이 가자. 그리고 알려준 게 하필 폐채석장이었습니다. 그 사망한 그 김 씨는 어떻게 폐채석장을 그 알고 갔을까요? 그 창원에 계신 분인데. 주 씨가 김 씨에게 알려줬습니다. 주 씨가 김 씨에게 알려줬습니다. 이 김 씨랑 주 씨랑 한번 만났다 그랬잖아요. 네, 예수가 네, 네. 되겠다고 네. 얘기했었던 날. 뭐 의견이 맞지 않아서 대화를 끊었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 대화를 하고 나서 집 주위에 양봉장을 둘러봤답니다. 그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네네. 그래서 주 씨가 김 씨를 폐채석장으로 인도하면서 산골 생활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줬대요. 냄새가 난다. 자신이 소개했었던 장소에서 사건이 일어났는데 최초 발견자도 이 주 씨고 이게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좀 특이한 상황, 좀 특이하죠. 기이한 상황인 거죠. 네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 하나 더 있어요. 주 씨가 현장이 훼손될까 봐 사건 현장 사진을 찍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은 과학수사대에서 자기가 할 일이 아닌데.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주 씨가 신앙 상담하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네네. 그 인터넷 사이트에 일기 형식의 글이 올라옵니다. 그대는 왜 이러한 모습인가? 다 부패하고 타락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시 한번 짊어지고 싶었는가? 이 글을 올리면서 사건 현장에서 본인이 찍었던 사진을 올리는 거예요. 주 씨가 그죠? 근데 그 현장 사진을 보면 누가 봐도 예수님 모습이잖아요. 주 씨는 전직 목사입니다. 그리고 사망한 김 씨는 주 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사건이 발생한 얼마 전까지도 계속 접속을 했었다는 거예요. 둘이 신앙 상담도 해줬고. 그러면 이 정황들 보면 누가 봐도 경찰 입장에서는 이거 주 씨구나라고 범인으로 지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실제로 주 씨는 이런 일련의 상황들로요. 자신이 이제 오해를 받게 되는 거죠. 아하. 언론 방송에서는 자신을 범인으로 계속 몰아가다 보니까 주 씨는 인터넷 사이트에 또 일기 형식의 글을 올리게 됩니다. 그 한 사람이 나 자신이라면 나는 죽이지도 않았고 죽는 것을 도와준 적도 없고 그에게 그렇게 영향을 미친 것도 아니다. 실제로 주 씨는요, 이 사건 이후에요, 주위 사람들의 달라진 태도를 굉장히 많이 느꼈다고 해요. 일가 친척뿐만이 아니라 친한 사람들에게도요, 전화 한 통이 오질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네 할머니도요, 이제 멀리서 힐끔힐끔 이제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눈이라도 마주치면 도망가 버렸다고. 그래서 굉장히 억울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언론 보도가 조금 앞서간 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면서 사실 또 다른 피해자가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죠. 언론에 의해서. 사실 이 사람이 아닐 수도 있는 건데. 그래서 경찰은 아주 주도 면밀하게 직접 증거 중심으로 이게 수사를 진행을 했고요. 1년치 통화하고 주변인 탐문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결국은 관여는 안 했다라는 정도까지 해서 용의선상에서 벗어나게 된 거죠. 그렇다면 범인이 누구일까? 이 사람, 저 사람 다 아니면 또 다른 인물이 있다는 겁니까? 네. 바로 이때 경찰이 새로운 의견을 제시합니다. 바로 이 김 씨가 네네. 타살된 게 아니다. 자살이다. 자살이다. 네? 라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발표를 한 거예요. 갑자기 타살에서 자살로 바뀐다? 도대체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뭘까? 처음에는 경찰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스스로 했다고는 전혀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발견되기 전에 한 3일 동안 문경에 집중호우가 내린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장에 남았던 자동차 타이어 자국이라든지 DNA라든지 뭐 발자국 이런 게 모든 게 씻겨 내려갔어요. 그래서 타살을 추적할 만한 그런 단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살로 그렇게 결정을 내린 거죠. 아니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이게 진짜 가능한 건지 손이랑 발을 그리고 또 이게 밧줄로도 묶었잖아요. 네. 이게 스스로 할 수 있는 건지가 진짜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렇죠. 이게 김 씨가 양손에 이제 대못이 박혔다고 했잖아요. 네. 이 박힌 위치가 자로 잰 듯이 정확하게 같은 위치라고 합니다. 그거 어떻게 가능하지? 그런데 이걸 가능하게 만들어준 게 바로 이겁니다. 자, 거울 그리고 시계. 총 이제 3개의 십자가가 놓여져 있었다고 했잖아요. 오른쪽 십자가에는 거울이 올려져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앞에는 바로 시계. 사실 처음에는 이 거울은 사건 현장과는 뭐 무관한 물건처럼 보였다고 하네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거울을 백미러처럼 사용해서 스스로 몸에다 상처를 낸 겁니다. 게다가 이 시계는 그럼 어디에 쓰였냐? 시간을 정확하게 체크를 해가면서 철저히 진행을 했다고 하는데 근데 한 손을 박아놓은 것도 상상 불가이긴 한데 어찌됐건 그렇게 한 손이 박힌 상태에서 어떻게 다른 한 손을 박을 수가 있는 거죠?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나요? 당시 국가에서는 상황을 똑같이 재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못을 박아놓고 이걸 뚫은 다음에 끼운 겁니다. 끼운 거예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제 소름 끼치는 거는 현장에는 이 도구들이 2개씩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실패를 대비하듯이. 어머. 그러니까 하다가 밑으로 떨어뜨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예비로 하나를 더 한 거죠. 그런데 거기에 또 예비라고 글씨가 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번 실험을 거쳐서 목숨을 끊은 것이 아니냐. 이 주장들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나옵니다. 바로 실행 계획서. 이게 이제 김 씨가 남긴 수기 계획서예요. 근데 이제 딱 대충만 봐도 굉장히 내용이 디테일합니다. 몇 시 텐트 불 켜고 발에서부터 무릎을 어떻게 묶고 채찍으로 때리고 시간 계산까지 했네, 저렇게.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보시면은 십자가를 만들기 위한 도면입니다. 이것까지 다 설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계획할 수 있다는 게 사실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이 글씨를 보고 김 씨의 딸이 아버지 필체가 맞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미스터리하게 비춰졌었던 이 사건은 직접 벌인 일이다라고 결론이 납니다. 이게 딱 보기엔 너무 기괴하고 좀 미스테리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일설에는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살인 방조를 한 사람이 있지 않냐. 지켜본 사람. 지켜보고 뭔가 도와주고 부추기고 뭐 이런 사람. 누군가한테 가스라이팅을 당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의혹도 제기됐고 자살한 건 팩트예요.
다만 앞서 우리 선생님이 하셨던 그런 의심은 아직은 남아 있죠. 아니 다 그렇다 쳐도 그 아픔을 어떤 상태로 이거를 할 수 있었는지 도저히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변사자의 당시에 제가 이렇게 생각했으면 줄에 매여서 하는 질식사는 아니고 그 정도의 누름 현상으로 사망은 아닐 것이다. 그렇으면은 칼로 가슴을 깊게 찔러서 안에 있는 간이 손상을 받아서 과다 출혈되면서 서서히 의식을 잃게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이렇게 가방에서 이렇게 보면 약물이 있었는데 그때 진통제, 일반 진통제입니다. 뭐 사용 안 한 듯하고 종교적 신념인지 뭔지 하여튼 이게 통증을 이기는 자기의 정신력 때문에 그런 통증이 감해지지 않았나. 아니 아무리 성스러운 행위이기 때문에 이 극한 고통을 몇 번이나 반복하면서 실수가 없도록 준비를 했다는데 너무 믿기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극한의 고통을 참아낼 수 있었던 이유가 단지 종교적 믿음 때문이었을까요?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그의 죽음 뒷면에는요. 네. 사실 큰 아픔이 하나 있습니다. 11년 전에요. 그는 아들에게 간이식을 받게 되는데요. 근데 이식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들이 사망하게 됩니다. 그 당시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지 생각하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 아들을 잃은 극심한 고통이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종교로 기이했을 거고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무언가 스스로 납득할 만한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대면적으로 스스로를 예수와 동일시했다거나 절대자에게 특별한 사명을 받았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지은 죄를 사하기 위해서 나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누군가의 소리를 들었을 거고 그러면 그걸 실행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운 거고 그 행위 전체가 다 의식이었던 거죠. 죄를 사하는 목적 혹은 그동안의 고통을 다른 방식으로 풀려는 목적, 이걸 굉장히 성스러운 의식으로 본인이 생각했을 거라고 봅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래요. 부모보다 자식이 먼저 갔을 때 그 심정을 말로 표현할 수는 없는 아픔일 텐데요. 아마도 아들에 대한 죄책감이 좀 빚어낸 비극이 아니었을까. 마음이 대단히 아픕니다.